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모욕하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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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세요. 유노스톡입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더 어색한. 네. 오늘은 저희 김윤정 연구원 모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SG 보고 있는 김윤정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보니까 이게 오늘 며칠이지? 오늘은 3월 13일입니다. 13일이죠. 네. 이게 이제 보통 유노스톡이 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 뭐 검시 받고 뭐 이래가지고 한 일주일 걸리더라고. 네. 4, 5일.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좀 있는데 네. 걱정이 우리 저번 주 화요일 날 녹음한 게 이제 그 전주 후반에 있었던 SVB 사태 그거 없는 상태에서 녹음한 그쵸. 건데 근데 좀 오늘 올라갈 텐데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네. 이것도 한 일주일 일주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제 오늘 이거는 왜 더 좀 하자고 그랬냐면 김윤정 연구원이 이베스트에 합류한 뒤에 계속 ESG 시리즈를 내고 있거든요. 사실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는 막 이렇게 뭐 엄청나게 무슨 뭐 이익이 크게 늘고 이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뭐 행동주의 펀드라든가 네. 이런 것들 보면은 결국 자본시장이 얼마나 이제 주주 가치를 반영했냐 뭐 이런 시대 이렇게 뭐 공장 얘기처럼 맞지 제가 지금 네? 근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큰 흐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뭐 그런 내용이 맞죠? 맞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뭐 고질적인 얘기였잖아요. 그동안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지 네. 뭐 계속 그리고 몇 년째 지금 MSCI 선진국 지수에 국내 기업들이 편입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도 계속 좀 몇 년째 고배를 마시고 있고 올해는 과연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에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로 좀 더 쉽게 유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인 기반이라든지 혹은 이제 국내 자본시장이 가지고 있던 어떤 관행적인 부분들이 해외 시장의 어떤 동향과 좀 맞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하고자 하는 업무 계획들을 좀 발표를 한 부분이 있어서 또 그 부분을 좀 기업 지배구조랑 연결 지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작성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금융위원회 바로 내용 들어가면은 금융위원회 저희가 내용이 바로 들어가기 전에 네. 유노스톡을 외치고 해야 아, 돼서 맞다. 맨날 내가 그런가요? 네, 계속 그런 거를 좀 네. 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다들 미안. 네, 마음이 급하신지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셔서 제가 유노 하면은 스톡 외쳐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노? 동작이 있나요? 아니요. 네, 없어. 네, 유노 스톱. 네. 됐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올해 업무 추진 과제로 내건 내용들 중에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관련돼서 업무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주된 내용이니까 이 부분들 보시면은 뭐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어쨌든 유입되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 쪽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들의 좀 가치 제고를 위해서 배당 절차 개선이나 이제 뭐 자사주와 관련된 제도 개선 뭐 대량 보유 보고 말이 꼬이네요. 그 과징금 강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들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부연을 드릴 거고 그 외에 뭐 공모펀드라든지 개인 채권 투자 활성화 같은 내용들은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서 배당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에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그 결산일 12월 말일자가 이제 기준일이 되고 이제 3월 이번 달에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배당액이 확정이 돼서 이제 부과가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6페이지 하단에 표 3번을 봐주시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배당 기준일에 앞서서 주주총회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배당액이 먼저 확정이 된 다음에 배당 주주들이 결정이 되는 그러니까 기준일이 진행이 되는 그런 관행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돈을 정해놓고 네. 배당 투자해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훨씬 좋네 이게. 그럼요. 사실 해외 투자자들, 해외 이제 배당 펀드 투자자들 네. 같은 경우는 이 배당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투자를 합니까라는 그렇죠. 그런 피드백을 주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는 절차 개선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앞서서 이제 그림 2번에 보시면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표현하는 부분이 결국에 그림 1번이 되겠고 그림 2번 같은 경우는 뭐 2017년이랑 2022년을 비교해 놓았지만 배당 성향이 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 그래서 절대적으로 일단은 배당 성향 자체가 좀 낮은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배당 기준일이 주주총회보다 앞서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7페이지의 그림 3번 봐주시면은 그리고 이런 형태로 기존의 이제 배당 주주를 12월 말일자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주주총회가 3월에 진행이 되면은 배당금을 이제 뭐 한 4월 정도에 지급하던 현재 그 관행에서 이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3월 주주총회 때 이제 배당액이 확정이 되고 4월 정도에 이제 배당 기준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당이 지급되는 형태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 4번에 좀 상세한 내용을 봐주시면은 사실 그러니까 연말 배당 같은 경우는 상법에 있는 유권 해석만 달리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법 개정을 별도로 필요로 하지는 않고요. 이제 중간 배당, 이제 뭐 분기 배당이나 반기 배당 이런 건들만 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반기 중에는 이제 개정을 발의를 해서 연내에 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이 부분들 같은 경우 기업들이 결국에는 또 따라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라고 지배구조 평가할 수 있게끔 내용들을 공시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이드라인 개정하면서 이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설정을 하는 거를 이제 개정을 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서 이걸 또 그 지배구조 평가에 반영을 하는 형태로 좀 제도 개선을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 초 정도에는 이제 개정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년 가야 그러면 이러한 배당 맞습니다. 투자가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결산일이 작년 말일자로 일단 됐기 때문에 상관없는 올해는 이제 3월에 그 얘기가 돼가지고 진행이 될 거고 아마 뭐 반기 배당이나 분기 배당 정도는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헷갈리는 게 옛날에는 이제 한 9월쯤 해가지고 배당 받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그때 투자에 나섰잖아요. 맞습니다. 9, 10월에. 네, 맞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는 결국 4월쯤에 알려준다는 거죠. 올해 배당 계획. 그렇죠. 이제 배당액이 얼마 정도 될 거다라는 게 일단 확정적인 실적이 안 나왔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경영 실적이 안 나온 어떤 내가 헷갈렸네. 내가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일단은 사실 투자자들이 기존에 국내에서는 배당액이 얼마가 될 거라는 거를 그냥 추정치만 가지고 했었고 뭐 주주환원을 한다 안 한다 뭐 이거를 나중에 또 주총 가가지고 또 예상 대비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불확실성에 좀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조치. 먼저 이 회사에서 나는 어느 정도 배당 성향을 유지할 것이고 이거 미리 밝힌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확정적인 액수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그럼 나는 배당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 여부를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1월 말에 이게 구축이 되면 1월쯤에 내년에. 네네. 내년에 어떻게 투자가 될 것 같아요? 배당 투자.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뭐 결산 언제쯤 기업들이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이 일단은
주주총회를 하기에 앞서서 그 일정들이 바뀐 것들에 대해서 공시를 일단은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배당을 받는 시점 자체는 좀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총일은 대체로 3월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럼 배당 기준일이 뭐 한 4월 정도의 기업들마다 뭐 좀씩 차이가 나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연말쯤 해가지고 넣었다가 이제 그쵸. 또 뭐 팔고 그런 관행들이 그게 이제 있었다면은 사라진다는 그게 이제 뭐 한 3월에 주총 시즌 이후에 이제 매입을 한다든지 이거 큰 변화인데요? 꽤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 해소라든지 또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배당 펀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익거래 하는 사람들도 연말에 배당 투자 확 들어갔다가 맞아요. 연초에 그런 청산하고 관행들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네. 오히려 좀 미뤄지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네. 그 기준도 원래 지금 12월 말이었는데 네. 이게 4월 초로 그쵸. 더 밀리는 거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연말에 보통 통상적으로 있었던 그런 뭐랄까요. 매집하고 이런 구간들이 더 밀릴 수 있다라는 맞아요. 거죠. 그때는 막연했는데 그죠, 이번에는 그죠. 아예 대놓고 공지를 해주니까 하고 이제 그쵸. 하니까 발표하면 그쵸. 배당 투자에 나서 그때 아주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몰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말일자로 한 거는 결국 그 의결권 행사하는 그 주주들 확정하고 그거랑 좀 편의상 좀 같은 날짜로 배정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 결산일, 그러니까 연말에는 이제 그 지배구조, 그 지배주주들 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그 주주들 확정이 되는 날짜니까 그쪽 수요가 일단은 해소가 될 거고 이제 배당과 관련된 투자 수요는 이제 3월 이후에 그러니까 결정이 된 이후에 투자자들이 충분히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이 주어진다 이런 변화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가 필수는 아니고 네. 이거를 반영했을 때 이제 저희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 네. 평가할 때 좀 더 프리미엄을, 그러니까 뭐랄까요, 더 가점을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지배구조 평가도 어쨌든 뭐 연금이나 이런 데 있어서 뭐 투자 요건에 해당하기도 하고 이 부분이 그냥 O 또는 X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형태가 될 텐데 뭐 개정을 안 했으면 X겠지만 그게 그냥 여부의 평가 방침이라면은 대부분의 대기업들에 한해서는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 대기업들은 할 것 같고 네. 중소기업들은 그 노출하는 거 싫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굳이 안 할 수도 있죠. 네. 아마 뭐 금융지주사들이나 이렇게 좀 배당의 담화가 좀 큰 애들 같은 경우는 좀 대체로 이렇게 변화가 좀 크지 않을까. 야, 이거 연동돼서 그 이사 전에 그 배당 관련해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막 또 나설 수도 그러겠네요. 있겠네요. 네, 맞아요. 막 요구하고 그쵸. 관철되면 뭐 이거 되게 새로운 좀 이제 이벤트 전략들, 이벤트 드리븐들이 여기서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주주행동, 뭐 뒤에서도 얘기 나오겠지만, 이제 뭐 행동주의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주주행동이 점차적으로 적극적으로 맞아요. 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자들이 좀 그 배당액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뭐,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8페이지에서. 자사주와 관련된 공시도 뭐 규정이 강화되는 방침을 취할 것 같습니다. 일단 8페이지의 그림 4번을 제대로 봐주시면은 그냥 코스피 지수랑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취득 처분 이 내용들 같이 그려놨는데요. 네. 대체로 뭐 최근의 지수 흐름이기는 하지만 이제 지수가 낮았을 때, 뭐 예를 들어 코로나 초기에 이제 막 급락하고 그랬을 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취득을 막 많이 하는 모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반대로 좀 증시 레벨이 많이 올라왔을 때는 이제 처분하면서, 장내에서 처분을 하면서 이제 뭐 영업 자금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좀 자산을 확보하는 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이렇게 취득을 하면은 특히나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의해서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 70% 이상은 그냥 소각을 그쵸. 하는데 맞아요. 이제 그게 국내에서는 좀 또 대부분 이제 좀 물량이 다시 이제 시장 내에 풀리다 보니까 맞아요. 풀리거나 아니면 뭐 지분 방어 수단, 네, 맞아요. 맞아요. 경영권 그런 방어 수단을 바로의 활용이 개선 되건. 효인이 안 되는 걸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야 맞아요. 네, 개선되는데.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행위 자체를 좀 주주환원 정책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좀 잠재적으로 좀 나중에 또 나올 시장에 수 다시 있는. 풀릴 수 있는 물량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그 매입할 때 당시 혹은 이제 다시 처분을 할 때
그 공시 목적에 대해서도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는 네. 우리나라의 어떤 주주 가치환원 네. 했을 때 이 문화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오너십이 있는 곳들에 자사주 샀던 것도 소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오너들이 싫어한다고 난리 난다고 하더라고요. 왜 없애냐고. 막. 그렇죠. 그거 뭐 근데 하여튼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항상 예를 들지만 어마어마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소각 의무화를 좀 기대하는 시장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1월 그게 안 돼가지고 정도에는.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좀 아쉬운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소각하는 거를 의무화해버리면은 이미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한테는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사실 자사주 매입을 했을 때 여러 방도로 활용을 하는 게 좀 기업의 경영 자율권이기도 했는데 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강제하는 게 사실 좀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이지 다른 않았나. 나라는 어때요? 다른 나라도 의무화 조항이 있지는 않은데요. 그냥 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관행적으로 좀 70%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좀 소각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좀 해외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기에 국내 자사주 매입을 정말 주주환원 정책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가 좀 외국 남아있긴 관련 하네요. 투자석 봤을 때 가장 이제 외국책 보고서 이게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자사주를 사면은 굉장히 한국에 적용하는 수가 그러니까 그쵸, 굉장히 맞지 안 않는 되는. 상황이 그 대표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특정 업종 이렇게 얘기하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예를 들어 가장 좀 우리나라 저평가 지수도가 심한 것들 중에 하나가 금융업종이거든요. 근데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도 항상 보면은 뭐 분할 이런 이슈도 이번에 있었지만 항상 보면 우리 자사주 많이 사는데 소각을 안 하니까 외국은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뭐 종목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모 증권사 같은 경우는 자사주 비중이 굉장히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자사주를 소각하면 내 돈이 없어진다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니까 진짜 이게 내가 여기서 특정 경험을 얘기가 좀 그런데 어느 곳에 가서 이 얘기를 했다가 뭐 계속 이 질문을 해가지고 내가 이 문화가 나중에 이제 그 주최한 측에 왜 저렇게 이거에 민감해 하시냐 그랬더니 아니 일단 왜 우리가 굳이 내 돈을 써서 샀는데 뭘 샀는데 왜 불을 태워버리냐 불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정말 소각으로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사실 웃지 내가 그래서 이게 많이 이 문화가 많이 다르구나 생각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겠네요. 대주주 입장에서. 네, 그래서 뭐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그림 5번에서 이 그림이 되게 재밌었어요. 네, 저도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2019년부터 아마 뭐 3월 초 첫 주 정도까지의 그 공시 내용들 가지고 이제 통계를 매겨본 건데 취득할 때 보고한 사유는 대부분이 이제 주가 안정, 주주가치 제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경영권 방어를 얘기한 부분들도 있기는 했지만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 반면에 이제 처분과 같은 영역에서 보면은 이익 소각 사실상 이제 주주환원이 이익 소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한 절반 정도로 줄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같은 동일 기간에 나와 있는 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직접 비교가 맞지는 않는데 그 같은 동일 기간 동안 처분된 그 건에 대해서 목적 공시를 한 거를 보면은 사실상 이제 먼저 취득 사유 대비했을 때에는 뭐 자금 확보라든지 뭐 인수합병이나 뭐 임직원 보상 이런 쪽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그 목적 공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조치를 강화를 하겠다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말씀하셨던 의무화 같은 게 진행이 되면은 이게 좀 드라마틱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한 4분기 정도의 조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정도의 조치가 나오는데 아마 의무화 조치는 아닐 거라서 이 부분은 조금은 확인을 해보실 수 궁금한 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 주가가 좋았나요? 사례를 좀 케이스를 본 적 있나? 다음에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네, 그거는 좀 추가적으로 제가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연결되는 건지, 이거 해외에서는 상당히
투자 교과서에 많이 나온 내용인데 네. 아마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좋을 거기는 한데 그 당시에 좋았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관련 조치가 올해 네. 4분기는 돼야지 나온다는 거죠? 4분기에 나온다고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스튜어드십 강화, 결국에는 주주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전개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단순히 이제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 그 ESG 목표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목표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면 ESG 목표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공시하게끔 하는 그 SFDR이라고 하는 규제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어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그 그린워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번 달 같은 경우가 이제 정기주총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즌이기도 하고 뭐 경영권 분쟁이나 뭐 크고 작은 이제 이슈들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뭐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든 아니면은 이제 단순히 이제 주주 환원이나 뭐 의결권 행사와 같은 부분들에서 좀 더 이제 연기금이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역할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 8월에 10페이지의 표 5번에 나와 있는 이 5% 룰이라고 하는 대량 보유 보고 제도가 개선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도적으로 이미 앞서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주주 활동을 하는 것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약식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좀 신설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냐, 없냐, 이걸 두 가지로만 구분을 했었는데, 사실 뭐 경영권 영향 목적이 라고 하기 좀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규정을 명확하게 했고 그 임원 보수라든지 배당 이런 것들은 좀 일반적인 영역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신설을 해서 이제 약식 보고가 가능하게끔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 배당이라든지 임원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도 뭐 기관 투자자들 또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에다가 의견 표출을 많이 해오고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는 밑에서 이제 그럼 올해 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를 고민을 해봤을 때 인적 분할과 관련된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결국엔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물적 분할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상장하면서 좀 그런 조치들도 취해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에 대해서도 좀 조치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적 분할을 보통 설명을 해줘. 물적 분할과 일적 분할이 뭔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도 모르세요. 네.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회사를 자회사를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승웅이가 얘기 잘하는데. 그러게요. 이거 약간 지주의 영역이어가지고. 알았어 다음에. 네네네. 그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활용이 되는 영역들이 지주사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제 대주주들이 이제 지배 구조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좀 인적 분할을 활용을 하는 편인데 보통 이제 남아있는 존속회사가 지주회사가 되고 이제 사업회사를 분할을 시키는 방식인데 그때 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분할이 되면서 의결권이 살아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배구조상 이제 대주주의 지배 권한이 좀 확대가 되는 그거를 또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고자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배구조 그러니까 지배주주의 권한이 확대된다는 거는 다른 일반 주주의 권한은 또 상대적으로 축소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면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를 의견 표력을 충분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림 7번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지금 말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제 인적 분할 이전에 기존에 이제 자사주가 이제 분할하고 나서는 10% 신설회사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의결권이 살아나는 형태가 되고
또 이제 현물 출자나 유상증자까지 했을 때는 별도로 이제 자본 출연이 없이도 지배구조 그 퍼센티지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견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뒷페이지 11페이지의 표 6번에 보시면은 그래서 올해 일단은 금융감독원에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공시를 한 기업들을 리스트업을 해놨고 지금 이미 뭐 진행이 된 부분들도 있고 좀 일정의 변경이 있는 데들도 있는데 그래서 아래 같은 경우는 자기 주식 비율 같은 경우를 좀 차트로 근데 그려놓았습니다. 이거가 이 자료에서 좀 실제 투자자들한테는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네.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리나 연구원이 맡고 있었던 현대백화점도 주총 부결됐잖아요. 아주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짜 현상이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되게 당연히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갑자기? 일단은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 좀 듣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이런 것들 나오면 예전에는 그냥 형식적이라는 그죠? 예, 그쵸. 예, 예. 저희도 이제 그 11월에 공시하고 컨콜 했을 때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그냥 다 솔직히. 했잖아. 예, 그래도 이제 다 하는 거니까 이제 또 모델 복잡해지겠다라고 생각했었죠. 어떤 거였냐면 이제 홀딩스를 만드는 거였고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한무 쇼핑 그다음에 이 한무가 코엑스랑 중요한 점포들 운영을 같이 하고 이제 한국무역협회에 같이 한국무역협회에서 한무 쇼핑이에요.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백화점 이렇게 원래 사업자 한국무역센터 쇼핑이구나. 한무쇼핑. 한무 그 키타, 예, 한국무역협회, 예, 거기 한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면세랑 지누스랑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하고 있었던 다른 점포들, 한무가 갖고 있는 점포 말고 다른 거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근데 이걸 사실 나눌 필요가 딱히 없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은 다들 생각했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래서 반대가 35.1%가 나왔어요. 그리고 찬성이 이제 그 반대니까는 64.9% 나왔는데 이게 1.7%포인트로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좀 소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소액 주주들의 행동력도 좀 강해졌고 그리고 이제 전자투표 독려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철회했고 다시 이런 거를 재고려하진 않겠다, 재추진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확정이 돼서 예, 요거는 이제 부결이 시장나사전처럼 인적 분할이 소액 주주에겐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그 뒤에 나중에 얘기했던 게 3년 내에 자사주 매입하겠다. 한 6.6% 매입한 후 소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분할 후니까 사실 분할 전에 해줘야지 주주 가치는 오히려 제고가 되는데 이게 그 후로 결정됐다 보니까 그런 당근을 조금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히지가 않았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인적 분할들이 거의 다 지주사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리스트업된 것 중에서도 뭐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지주사 하면은 좀 독특하게 소위 더블 카운팅 이슈.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시총이랑 어떤 그 차이가 되게 큰 이유가 더블 카운팅 이슈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뭐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뭐 아무래도 상속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고 지배구조상 사실 초반에는 이제 순환 출자라든지 그런 이슈 해소를 위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결국에는 지배구조의 그 지배주주의 결속력 강화 목적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질문. 네. 인적 분할 뉴스가 딱 떠. 네. 그럼 증시에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작년에 LG에너지 솔루션 그래, 헷갈려서 이후로는 이게. 좀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뭐 단순히 그냥 사업회사 분리라든지 그렇게 막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표랑 이것 좀 설명해 줄래요? 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 지주사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서 좀 주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기업 분할을 통해서 지주사를 설립하려는 회사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 비율이 좀 높은 쪽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그 자사주 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좀 주주 행동에 나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좀 소통을 하려는 식의 시도는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들이 무조건 뭐 반대가 돼야 된다, 부결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투자자들과 소통을 통해서 그런 좀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맞아요.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데에 있어서 좀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이 요구된다. 뭐 이 정도의 말씀으로. 이 부분이 스튜어디십 강한데 네, 맞아요. 스튜어디십이라는 게 우리가 용어상으로 집사잖아요, 집사. 맞습니다. 기관 투자가에 대한 굉장히 뭐 요새 사방 개관 뭐 이런 용어까지 생기고 아니 있지도 않은 얘기들 막 음모론 막 정말 그 정도 힘듦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떠나서 보니 더더욱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다들 힘들게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또 주주 행동주의가 어쩌면 기관 투자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떤 무기가 될 수 있지 않나? 뭐 사실 행동주의 펀드가 전부 ESG의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보기는 그렇죠. 어렵기는 한데, 네네 그렇기는 한데 일단 적극적인 주주 활동은 결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취지와 부합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사례에 나왔지만 전보다 투표의 과정이 더 단순해졌고, 그쵸.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약간 정보도 얻고 정보도 예. 얻고 본인이 판단할 수 그러면 있는 이제 내가 지분이 많지 않더라도 이걸 갖고서 상당히 강한 그쵸. 요구를 할 수 있고 맞아요. 저는 한국 시장이 디스카운트 해소되는 어쩌면 큰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것도 되게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뭐 사실 뭐 굳이 이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이번 달에 정기주총에서 이제 뭐 경영권 분쟁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큰 회사도 있었고 뭐 사실 바이오 회사들이 이제 지배주주랑 또 소액주주 연대랑 좀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양상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중간에서 또 이렇게 뭐 소액주주를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점점 커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공시 체계도 점점 갖춰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변화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선진국 시장 진입이 네. 다가온다면 아마 이 부분은 엄청 더 강화될 것 같아요. 네. 특히 그쵸.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은 네. 제가 지금 자꾸 뭐 중소기업들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아주 제도가 갖춰진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시장이 좀 더 선진국 시장 쪽으로 편입이 되면 이게 아마 대형주들에게는 엄청난 대비도 해야 되고 기업들이 또 그때 되면 지금까지 이머징 펀드에 들어왔던 자금들은 이쪽에 그렇게 많이 그 이벤트를 드리블을 많이 하는 곳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오히려 이머징 펀드들은 어쩌면 환율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하는 자금이었다면 선진국 펀드 성격은 그냥 진짜 이게 아주 집중해서 가기 때문에 그때 되면 우리나라의 낮은 지분율들 이런 것들 다 문제될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장기 투자다. 내가 만약 우리가 2023년인데 지금 아마 20대의 친구들이다. 장기 투자에 나선다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정부가 이 부분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떠밀려듯이 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지금 더는. 근데 뭐 계속 문제가 되어 왔고 이제 해외 더 이상-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피드백 받아왔던 부분들을 이제 좀 해외 시장이랑 맞게끔 조금씩 맞춰 나간다라는 거니까 이게 뭐 사실 배당 같은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바뀌는 게 가시화가 됐다 보니까 좀 드라마틱하게 바뀌겠지만 뭐 나머지들도 결국엔 순차적으로 조금씩 이제 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이 되면은 나는 그 생각 들어요. 이게 왜 진짜 바뀔 수 있냐 누가 물어보면 나 이런 말 하거든.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발전 막 성장 속도가 빠른 나라가 아니라 그냥 선진국 돼버린 것 같다. 그냥 나라가 그냥 쭉 인구 구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라앉으면 맞네요. 자본시장의 형태도 선진국형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 그거는 막 어떤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 때 자본시장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으로 급격히 넘어갈 것 같다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징후가 최근에 몇몇 우리 SM 사태 보면 뭐 그렇지 않았나? 뭐 SM이 주가가 저렇게까지 움직인 거는 그리고 저렇게까지 뭐 좀 드라마틱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앞부분 저는 되게 흥미로운 주제였고 전 좋아하는 부분했는데 파트 2도 좀 할까요? 파트 2는 뭐 항상 외신 간단하게만 같은- 한 페이지만 언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16페이지 뉴스가 좀 이게 결국에는 퇴직연금에서 ESG를 고려를 한 해 만해와 관련돼서 이제 결국에 좀 약간 정치적 갈등 같은 요인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됐던 원인은 작년에 ESG 펀드들의 실적이 ESG를 고려하지 않은 펀드들 대비했을 때 좀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결국 이렇게 됐던 원인들을 살펴보자면 작년에 화석연료, 뭐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화석연료를 다루고 있는 기업들의 성과가 좋았던 것 대비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ESG 펀드들은 이제 스크리닝, 그쵸. 그러니까 투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제외하니까. 있다 보니까 이 성장을 좀 못 따라갔던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스크리닝이 아니라 그냥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비중 조절 정도로 한다면 충분히 좀 고려가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좀 친환경적인 이슈로만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좀 더 이상 친환경 안 하는 거냐 이렇게 발전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좀 뭐 저번 달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스라엘 구구정당에서 이제 뭐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가격을 더 도입하는 형태로서 이제 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친환경 목표나 탄소 중립 목표에 좀 위반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이 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선상에 있다라고 보여지고는 있는데 사실 뭐 ESG가 존재하는 어떤 그 본질적인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 이제 친환경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보다는 여기는 뭐 장기 성과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 요인, 테일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가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목적에서 바뀔 거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좀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나 뭐 화석 연료에다가 그런 투자를 정말 금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게 그냥 뭐 짧게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게 뭐냐면 네, 사실 우리가 ESG 그레이드 매기고 막 이런 게 엄청 커지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투자를 할 때 재무제표를 보고서 기업의 등급을 매기고 뭐 이러다가 갑자기 ESG라는 게 툭 들어와가지고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되게 달랐잖아요, 다들. 뭐. 맞아요. 들어가서 보면은 막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훌륭하신 분들이 시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는 거지. 막상 그레이드를 낸 걸 봤더니 이게 참 되게 모호한 거죠, 지금. 그럴 바에는 이거 ESG 펀드 기준 자꾸 이게 하는 거를 좀 막아야 되지 않냐, 오히려 좀. 그런 시각들이 늘고 있지, 힘을 얻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일단은 실적이 안 나왔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ESG 기준에 의해서 채권을 발행하자는 거예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회사가 돈을 못 벌어. 그럼 우리가 실제로 채권의 가격을 결정 짓는 거는 ESG 등급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죠. 지금 뭐 이런 논란이 있어 왔고 최근 들어서는 ESG가 많이 확산되었지만 이거에 대한 반론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ESG 같은 경우는 사실 저가 이제 판단했을 때 맡고 있는 사람한테 말해서 미안한데 아니요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어서 사실 재무적으로 보통 이제 뭐 밸류에이션을 하고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투자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하는데 사실 ESG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대체를 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다소 좀 ESG 성격이 강한 것들은 이 점수가 좋은 것들을 아예 그냥 좀 액티브 펀드처럼 그렇게 해놨다 보니까 사실 좀 수익률 측면에서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지 ESG 않았나. 채권 발행한다고 딱 했어. 등급 네. 좋은 거. 네. 인기가 없었잖아요.
그거는 아니 아닌가? 그거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아니요 인기가 없지는 않았고 사실 그렇구나. 완판이 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약간 친환경에 대한 그런 의구 같은 것들이 생겼다 보니까 그린 펀드보다는 사회적 채권이나 지속 가능 채권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채권 쪽은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린 펀드라고 해서 발행을 했는데 이게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이 되는지도 사실 의문이고 그리고 기업들이 사실 그 유동성 좋고 그랬을 때 그냥 발행을 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전에 이제 굉장히 초저금리 시대에는 아니 어차피 다 금리가 낮으니까 막 ESG 등급 뭐 이런 거가 좀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사실 그때도 저번에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도 그런 생각이 심지어는 들거든요. 네. 어차피 금리 낮으니까 여기서 좀 ESG로 뭔가 의미 있는 거를 좀 뭐 혜택을 주고 뭐 이런 게 통했는데 지금처럼 그냥 채권 이번 우리가 2021년 이후 2022년 이후의 어떤 금융시장의 발작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채권시장 발작이에요. 이게 정말 인플레가 갑자기 오면서 우리 매크로 하는 입장에서 지금 매크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채권 시장 발작이 오고 나니까 그냥 정말 채권 본연의 분석이 확 들어가는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크레딧 자체의 어떤 판단?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사실 채권이 너무 많이 발행이 됐고 이 너무 많이 발행된 채권을 어떻게 선별해 갈 거냐의 싸움이 시작된 것 같고 맞아요. 이거는 ESG 등급이 아니라 그냥 채권의 기업 본연의 등급에 맞아요. 굉장히 맞습니다. 집중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채권에 따라서는, 좀 큰 기회가 올 수 있죠. 워낙 뭐 어떤 금리가 막 이렇게 높은데, 이걸 좀 더 우리가 적실하게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이 가격에 사도 먹는다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사실 잘 업데이트 해왔는데, 오늘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이 논란이 좀 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올해 연내 계속 그렇지.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세미나를 가도 이게 수익성 이렇게 연결을 지어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연구원님 어떻게 보시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네, 많이 받아요. 이 펀드가 되게 커질 줄 알았고 이게 어떤 우리가 판단 기준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 용모를 팔할 때 우리 다 연구원 용모를 판다고. 용모를 판단할 때 네.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얼굴이 넓적하니 괜찮은 얼굴이야. 왜 어이가 네, 없어. 아니. 약간 위티 나는 상이라고 하시잖아 그때들은. 조선시대예요? 그럼 조선시대에는. 근데 이제 지금 시대에는 어쩌면 그죠, 약간 V 라인. 굉장히 얼굴이 내가 옛날에 조인성 씨를 그러니까 욕먹을 줄 모르는데 그 해방촌 위에 올라가다 보면 그 하얏트 호텔 있지? 거기. 하얏트요? 하얏트 그 남산 그랜드 하얏트. 네. 그랜드 하얏트 그 올라가는 그 사이에 조인성 씨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실물을 봤어.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 나는 잘생겼는데 진짜 이거 앤디 생겼다. 얼굴이 너무 조그만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 옛날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너무 얼굴 쪘다고 싫어했을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막 아마 한 최근 몇 년간 환경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쪽이 커졌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 흐름은 한번 꺾인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환경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뭐 그린플레이션이다 뭐 이러면서 이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취지 자체는 참 좋지만 이게 정책 당국에서 어쨌든 간에 기업 자율로 맡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뭐 의무화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중간이 없이 화석연료를 아예 뭐 배제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 경제 논리에 안 맞는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이게 좀 부작용으로 뭐 오히려 더 이제 화석연료 가격 더 높아지고 이런 그치. 식이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아예 비판론으로 보고 있으신 분들은 그럼 다시 화석연료를 채용을 해서 이제 다시 정상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석연료는 점점 고갈 사이클로 가고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친환경 개발을 해야 되는 그 방향성은 또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좀 중간 조율하는 과정을 계속 밟아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 그냥 뭐 그래서 무조건 뭐 이게 뭐 이걸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네네. 올해 굉장히 이 분야가 시끄러운 것 같다니까 미국에서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논란에 빠져 있고 공화당은 완전히 이거를 그러면 정치적
네, 어떤 좀 그런 수단 아젠다로 삼은 것 네.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 이슈가 되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특히 관련된 산업도 많고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무조건 친환경으로 다 우리가 그러니까. 찾았었잖아 지금. 그동안에 착한 애가 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보다 네. 착하면 돼. 맞아 맞아. 네. 였는데 맞아요. 네, 다 너무 착하기만 하고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공부 네. 잘하는데 인성이 나쁜 애냐, 진짜 착한 애냐였다가 아니, 근데 오, 이게 천재다. 정말, 이게 정말 근데 이게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에는 재무적인 그 기업이 원래 수익 창출을 하고 그래야 그렇죠. 되는데 그거를 막는다? 이거는 사실 뭐 기업으로서 뭐 사회적 기업이라고도 하지만 그거는 맞지 않고요. ESG는 정말 그 장기적으로 성장한 결국엔 성장인데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 같은 느낌으로 좀 보조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니 사실 ESG가 여러 가지 거버너 이슈가 굉장히 요즘은 부각되는 것 같고 환경 이슈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말씀드린 이 거버너 이슈는 네, 너무 환경 쪽으로만 그러니까 ESG는 이꼴 그치. 친환경 그게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하는 거지.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죠. 저도 그래서 S도 사회, 있고, 네, 사회나 G도 이제 있고. 네, 지배구조 이런 거 네. 지금 E도 있고, 언급드리려고 하고 S도 있습니다. 있고, G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서 제가 궁금한 거는 기업 지원 쪽 관심 많아서 세미나들 가면 네, 매니저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액티비즘 펀드 아닌 곳들은 아닌 것들이요. 그러니까 네. 막 자기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냐는 거지 막. 아 일단 그러니까 정말 솔직한 반응은 다른 데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를 물어보고요. 다 그런 거 아닌가? 왜냐면 잘 모르겠는데, 다른 데들은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우리도 이거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그렇다기보다도 이제 연금 같은 데서는 결국에는 이제 위탁기관 선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한테 사실상 ESG 평가 지표는 대체로 이제 좀 외부 서비스들을 이용을 그렇죠. 하고 있는 편이고 그들이 제시하는 지표들은 사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네들 펀드가 이제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해서 이제 이제 그 엣지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SM의 가치가 얼마 정도였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생기면 가치 어쨌든 간에 상당히 그 시장 평가가 높아지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이벤트 드림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곳곳에 나올 것 같고 그 아주 우리 사회가 이제는 나쁘게 말하면 약간 어떤 퍼플린적 요소가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정치건 뭐건 뭐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뭐 나쁜 놈이다 하면 그냥 확또 주주들이 몰려드니까 맞아.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가 투자의 방안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뭐가 나올 것 같냐면 그래서 난 주주들 위해서 뭘 하겠다 할 때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배당 이런 게 나올 것 같다는 거지. 그렇죠. 이미 뭐 그렇게 그치.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네. 이제 대표적인 게 메리츠가 화살을 쏘니까 금융주에 기타 금융지주들이 갑자기 엄청난 변화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내년까지 관통하는 어떤 우리 시장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쓰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자료는 여기까지만 소개한 거고 네. 좀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럴 가능성이 생기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사실 그걸 매우들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야, 나도 한번 끼워줄 거 없냐? 뭐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 그게. 그렇습니다. 예. 자기 자료로 하면 될까요? 그 엄청 폭발적인 걸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지배, 뭐 사람들 지분율 낮은 거 이런 것만 찾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기업의 역사, 네. 그 기업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고 뭐 그런 것들 좀 벌써 시장에서 많이 리서치가 되고 있더라고. 이제 그런 걸 지지다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들 영역에서는 그걸 좀 들어가기가 쉽진 않거든 지금. 그렇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요지는 제가 좀 더 말을 좀 개입을 더 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씀이 되고 있는데 일반 투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게 깊고 더 넓고 막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 지금. 깊고 넓고. 그거 사성어 너무 써요. 맞아. 큰일 날 뻔했다.
여기. 왜냐하면 저희가 마지막에 네. 오늘의 내용을 네 글자로 요약하고 오. 끝내는 그런 코너가 오, 있어서 좋네요. 네. 깊고 넓고 하실 건가요? 한데 그거 쓰지 마요. 내가 할게요. 안 할게요. 우리나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움직인다. 움직인다. 우리 정부도 지금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고 소액주주들도 움직이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최근 ESG 트렌드에 맞게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예, 움직인다. 주인공은 나중에 하고 네. 나도 너무 깊고 넓게. 깊고 넓게. 저도 깊고 넓게입니다. 네. 이 이슈는 제가 그 리서치 떠나기 전부터 되게 관심이 높았어요. 왜냐면 우리 시장이 만약 이후에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려면 이익 성장 갖고는 한계에 왔다는 기업들의 그쵸. 성장이 이제 성숙산업에 들어간 게 맞아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랬을 때 결국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오늘 자료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는 최근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은 이 방향을 그냥 찍어주고 있어. 이쪽으로 가겠다. 네. 찍었어요. 이게 가겠다고 했고 또 그거를 눈치 빠른 여러 펀드 매니저나 개인들은 그런 소위 종목들의 베팅을 시작했고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앞으로 아까 막 갑자기 나왔지만 아주 길게 작동될 것 같고 또 분야도 굉장히 넓어질 것 같아서 그 길고 넓게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더 많은 이쪽 자료를 또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근두근. 누구요? 네, 좀 말랑말랑한 단어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제 자본시장 선진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만약에 MSCI의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면서 좀 기업들이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일시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두근두근이라는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두근두근 길고 넓게 움직인다. 오, 네. 언어의 완벽하네요. 마술사. 역시 이제 MC로서의 이제 메인 MC로서의 그게 잡혀가는 것 네, 같아요. 조금 레벨업이 되고 있어서 네. 좋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좋은 자료 및 발표해주신 김지영 연구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네. 조만간 그럼요. 뵙도록 하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시면서 그냥 끝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